네, 안녕하세요. 구루정입니다. 네, 오늘 실기 기출문제 11번째 시간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복습 간단하게 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흥미사정기법 세 가지는 어떤 것이었죠? 네, 흥미, 카드, 작업, 선호. 그래서 카드는 직업 카드 분류, 작업은 작업 경험 분석, 선호는 직업 선호도 검사,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이 있었습니다. 다음,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5가지. 흥미 사정하는 목적은 목적 인식의 불만족, 이게 나와야겠죠. 목적 인식의 불만족은 여가대안의 탐색을 조장한다. 그래서 인식하면 흥미사정 목적입니다. 흥미사정 목적, 인식, 자기인식을 높이는 목적. 불만족은 직업과 교육, 훈련상의 불만족의 원인을 밝힐 수 있죠. 그리고 흥미사정하는 목적 세 번째,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 대안은 직업적인 대안을 규명하는 것. 탐색 조장은 직업 탐색을 조장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5가지. 다음, 자기보고식 가치사정에서 가치사정법 6가지. 네. 가치사정법은 이제 가치 순위, 과거 순위가 나와있죠. 가치, 과거 순위는 있고, 절정의 꿈과 계획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순위는 있고, 절정의 꿈과 계획을 존경하라. 그래서 과거 하면 과거의 선택을 회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사정할 수 있고, 순위는 체크리스트죠. 체크리스트 가치에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것. 절정은 철정 경험 얘기하는 거. 꿈, 백일몽이죠. 백일몽을 말하도록 하는 것. 계획은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 계획을 떠올려 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존경은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는 것.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다음, 가치 사정의 용도 3가지를 쓰시오. 가치 사정의 용도 3가지. 불만족은 자기인식의 갈등을 일으킨다. 가치 불만족, 인식 갈등을 일으키죠. 가치 불만족. 그래서 불만족, 현재 직업 상황에 대한 불만족의 근거를 찾는 것. 가치 사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인식 높이는 것. 마지막 갈등, 역할 갈등의 근거를 찾는 것. 이렇게 가치 사정의 용도 3가지였습니다. 다음, 생애진로 사정으로 넘어가서 세계진로 사정 구조 중에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 뭐였죠? 우선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를 4가지 먼저 해볼까요? 진전 강요였죠. 진전 강요. 우리의 생애는 진전을 강요한다. 그래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약점, 요약. 네,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돼 있고, 생애진로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 3가지였죠. 객관적 사실. 네, 객관적 사실은 어떤 객관적 사실이죠? 네, 직업 경험이나 교육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이고, 유는 유능성.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서 자기평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상담자가 평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가는 가치관이에요. 내담자의 가치관, 자기인식,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라고 했고, 이제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분, 이 진전 강요에서 진에 해당하는 진로 사정, 이 3가지 부분은 이제 여가,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가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직업은 직업 경험, 그리고 교육은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3가지가 진로 사정의 3가지 부문이었습니다. 이제 진로시간 전망으로 넘어가서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의 주요 용도 5가지. 희망 진로 방향에 따라 실제 행동한다. 실제 행동 목표 계획까지 하면 7가지인데 우선 5가지니까 여기까지 실제 행동까지 이제 암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진로 방향에 따라 실제 행동. 희망. 네,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진로. 진로 의식을 높이는 거죠. 실제. 방향. 방향성. 미래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것. 실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 행동. 현재 행동을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현재 행동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 코틀의 시간 차원 세 가지 차원에서 통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제인 것처럼 느끼는 것, 미래를 실제인 것처럼 느끼는 건 뭐였죠? 변별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미래지향성, 방향에 관련된 부분은 방향성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영상에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코틀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크기, 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 3개를 그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어요. 원의 의미. 그래서 원의 크기는 그 해당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 그래서 과거를 크게 그리면 과거에 대해 친밀감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원의 배치는 이제 시간 차원 간의 이제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립, 연결, 연합, 통합 이런 관계가 있다. 마지막,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 코틀 방변통이었죠. 그래서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미래의 지향성이죠. 미래를 지향하는. 그리고 변별성은 현재에서 미래를 실제처럼, 현재처럼 가까이 느끼는 것, 이것을 변별성이라고 했었고, 통합성은 시간 차원 간의 통합이죠. 그래서 현재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결시키는 것, 이게 통합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가치, 흥미, 진로 사정의 2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보시면 오늘은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 나왔네요.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주요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란 말 그대로 역할들 간의 관계를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생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 역할들이 내 삶에 있어서 이제 상호 보완적인지, 보상적인지, 상충적인지,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에요. 어떤 역할은 내 인생에 되게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상충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성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상호 역할 관계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목적은 이제 좀 부정적인 역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방해가 되고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또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을 하게 되고,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용도 보시면 직업 계획에서 직업 인식에 대한 자극제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생애 역할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 계획을 할 때. 그리고 직업 적응 상담 장면에서는, 직업 적응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전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라는 게 생애 역할들 간의 이제 속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생애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 전환을 피할 수 있는 수단. 다음, 생애를 윤택하게 하는 계획에서 잠재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찾는 수단. 마찬가지, 뭐 생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호 역할관계 사정은 잠재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역할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미래의 계획에 있어서 좀 선택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상호 역할관계 사정입니다. 기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 통해서 할 수 있고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문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상호 역할관계 사정의 주요 용도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작성은 답안 작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업 상담에서 직업의 인식을 높여주는 자극제가 된다 라고 했죠. 다양한 생애 역할들 중에 하나인 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직업 상담 장면에서. 그리고 직업 적응 상담 장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 전환, 이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생애를 윤택하게 하는 계획에서 상호 역할 사정은 잠재적으로 보완적인 역할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상호 역할 사정,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죠. 그래서 상호 역할 보완은 직업 인식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완, 잠재적으로 보완적인 역할을 찾아내는 수단이죠. 직업 인식을 높여준다. 전환, 직업 전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세 가지. 넘어갈게요. 상호 역할 관계 사정 방법 세 가지. 네, 상호 역할 관계 사정 기법 세 가지는 여기 나와 있죠.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네, 이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는 어떤 기법이냐, 이 다양한 생애 역할들을 원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각 역할들의 이제 명칭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부모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자식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작업자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생애 역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의 크기를 통해서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은 그런 역할은 많이 할애되는 그런 생애 역할은 원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각 역할들 간의 관계를 이제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코트레 원형 검사와도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는 위에서 살펴본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에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생애계획 연습으로. 그래서 생애계획 연습 전환시키기, 이게 무엇이냐? 생애 역할의 목록을 작성하고 미래의 삶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생애 역할 목록 작성하고 이제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연령대별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생애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기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는 말 그대로 질문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들, 다양한 생애 역할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고, 이제 각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추정해서 역할 관계의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호 역할 관계 사정하는 기법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동그라미 생애 역할 질문, 동그라미 생애 질문, 동그라미 생애 역할 질문 해서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으로 전환시키기, 질문을 통한 사정, 이렇게 3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 질적 측정 도구라고 하면 양적 측정 도구와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양적, 질적 구분을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통계화 할 수 있는지, 수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측정 도구는 보통 이제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표준화된 검사, 이런 심리 검사들 중에 이제 양적 측정 도구가 많고, 질적 측정 도구는 그렇게 수량화, 통계화하기 어려운 것들, 말 그대로 질적으로 측정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면 바로 답안 작성으로 들어갈게요. 자기 효능감 측정, 직업 가계도, 직업 카드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효능감 측정을 보면 내담자가 제시된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의 수준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과제를 내담자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이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를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자신감, 확신, 그런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 과제에 대한 내담자의 수행 수준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교가 되겠죠. 실제 수행 수준이 나올 것이고, 내담자가 자기가 자신감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던 그 정도가 측정이 되니까 이제 이 2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 측정. 그리고 직업 가계도는 우리가 가계도를 그리잖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면 이렇게 첫째 아들, 뭐 둘째 아들, 그리고 여기에 손자, 첫째 손자, 둘째 손자, 이런 식으로 가계도 그리잖아요. 이거를 내용을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뭐 선생님, 아들의 직업은 뭐 예술가, 이런 식으로 가계도인데 직업을 가지고 그리는 게 가계도, 직업 가계도. 그리고 직업 카드 분류는 우리 많이 했죠. 카드를 가지고서, 직업 카드를 가지고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르겠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직업 선호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직업 카드 분류.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질적 측정 도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적 효능감 떨어진 건 가계 카드 부채 때문입니다. 가계 카드 부채 높아지면 심각하죠. 그래서 카드 부채가 심해지면 이제 효능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 효능감이 떨어진 건 가계 카드 부채 때문이다. 효능감, 자기 효능감 측정, 가계, 직업 가계도, 카드, 직업 카드 분류, 질적 측정 도구 3가지였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검사 해석과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슨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3가지. 윌리엄슨 해석 단계 상담 기법 3가지. 바로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설설충고, 설설충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윌리엄슨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검사 해석할 때 강하게 충고하지 말고 설설 충고하셔야 됩니다. 네. 살펴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들을 해석해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돕는다. 네. 검사 결과의 내용을 해석해서 이제 이해시키는 거죠. 설명, 설득, 합리적,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를 제시하여 내담자에게 진단 및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직접 충고, 검사 결과에 근거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직접 충고. 그래서 특성 요인 해석 상담은 직접 충고하지 말고 설설 충고해야 한다. 세 가지 설명, 설득, 직접 충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꽤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틴슬레이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 4단계. 네,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문제는 틴슬레이 브래들리가 언급한 검사 결과 검토의 2단계입니다. 본 문제는 검사 해석을 하는 4단계였죠. 그리고 유사 문제는 검사 결과 검토의 2단계입니다. 네, 검사 결과 검토는 검사 해석에 앞서서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검사 결과 검토 2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 이해, 두 번째 단계 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단계는 기준을 참조해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검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 점수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네. 기준을 참조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IQ 검사를 한다고 하면 연령별로 기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Q 점수를 뭐 낮은 점수, 높은 점수라고 구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낮은 점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고 몇 점 이하면 낮다, 또 몇 점 이하면 높은 점수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또 나이별로 다르겠죠. 10살 아동의 경우에는 뭐 낮은 기준의 점수가 뭐 70이다 라고 하면 뭐 11살 아동의 기준은 뭐 72다, 뭐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기준이 다른 검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연령에 따른 점수 구분의 기준, 이런 것을 이제 규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준을 참조해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 통합. 통합 단계는 1단계에서 얻은 정보, 즉 검사 결과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겠죠. 검사 결과에 나서 얻은 정보죠. 이 정보를 내담자에 관한 다른 정보들과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면담을 통해서도 내담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검사들을 실시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과 지금 검사 해석을 통해 검사 이해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검사 결과 검토의 2단계.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를 포함해서 해석의 4단계가 나오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은 해석 준비하기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4단계 보면 검사 해석 4단계 첫 번째 해석 준비하기. 내담자가 검사 및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보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다른 정보들과 잘 통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자는 심사숙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를 준비시키기 단계죠.
내담자가 결과 해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전달을 해야겠죠. 검사 결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정보를 전달한다. 네, 검사 결과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마지막 추후 활동. 상담 결과에 대해서 내담자의 내담자가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내담자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 추후 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결과 해석, 검사 해석의 4단계. 해내 결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팀브레드, 틴슬리 브래들리, 팀브레드 해내 결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준비하기, 내담자 준비시키기, 결과 전달, 추후 활동.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중심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는 검사 해석의 원리와 같다. 이를 패터슨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3가지를 기술하시오. 네.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 검사 해석의 원리,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인간 중심 직업 상담에서. 네, 이거 기억하시고 문제의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답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중에 이제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이니까 내담자가 중심이잖아요. 우리 필기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 떠올려 보시면, 내담자 중심 상담은 지시적 상담인가요? 비지시적 상담인가요? 네, 비지시적 상담이죠. 그리고 비판단적 상담입니다. 상담자가 판단하지 않아요. 비판단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담자가 스스로 명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담자 중심 상담, 또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답안을 확인을 해볼게요. 내담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담자 중심.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내담자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가 필요할 때 스스로 자유롭게 조작한다. 내담자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그래서 내담자라는 것은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필요할 때, 내담자가 필요할 때 제공하라. 스스로, 내담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도록. 자유롭게, 내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 태도를 표현하도록. 조작, 내담자를 조작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넘어갈게요. 상담 과정 및 기법, 원칙 등에 관한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을 6가지만 쓰시오. 6가지나 쓰시오지 어떻게 6가지만이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별이 5개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네, 유사 문제에서는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어쨌든 5가지, 6가지 이렇게 쓰라고 나오네요. 자, 답안 작성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9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6개, 5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첫 번째, 저항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상담 동기가 떨어질 때, 즉 상담이 동기화되지 않은 내담자 또는 이제 내담자가 방어 기제 이런 걸 사용할 때 저항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재인식하고 다룰 수 있도록. 네. 보통 뭐 은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내담자가 좀 더 이제 친근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항감, 재인식하기, 다루기, 그리고 분류 및 재구성하기는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아무래도 시야가, 생각하는 시야가 좁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도 바라보면 좀 조망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 및 재구성하기. 그 다음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는 뭐 우리 인지 상담에서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걸 떠올리면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변명에 초점 맞추기. 변명을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없애려는. 네. 변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거나 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행동이 변명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변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전이된 오류라는 것은 이제 내담자가 심리적 그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오류의 원인이 내담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가 전이 된 거예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제 전이 돼서 생긴 오류. 이런 오류를 이제 전이된 오류라고 하는데,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이 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도 내담자 이해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사용하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정 사용하기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는 가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라고 상담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미 내담자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질문을 한다면 계획이 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봐야 될 거를 이미 존재했다는 가정 하에서 계획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내담자가 은연중에 이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은근히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훅 질문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대답을 하겠죠. 방어를 하지 않고.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 또 사용을 하는데,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이제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공손한 명령의 의미를 가진 질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내담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왜곡된 사고를 확인하는 것. 왜곡된 사고라는 것은 일부분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오류,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 또한 반성의 장 마련하기. 내담자가 좀 반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판단 과정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인데 5가지, 6가지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담자 정보, 내담자 수집, 내담자 이해죠. 내담자 저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한다. 내담자 저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한다. 저분, 저항감, 재인식, 다루기, 분류 및 재구성, 근거 없는 믿음, 확인, 변명의 초점, 전이 된 오류 정정하기, 가능 가정 사용하기. 네, 이렇게 6가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중 우리가 지금 9가지 살펴봤죠. 근데 이 기법 중에서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를 설명하시오.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정 사용하기.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다는 가정하에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상담자가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담자에게 당신은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다면 있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훅 들어가는 거죠. 당신의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담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낮아진다. 그래서 방어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과도한 일반화와 같이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왜곡된 사고를 확인한다. 네, 왜곡된 사고,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왜곡된 사고. 그래서 과도한 일반화가 이 왜곡된 사고의 하나의 예예요. 네,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과잉 일반화하는 것. 다음, 변명에 초점 맞추기. 변명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려는 것. 이런 행동이 변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적어준 겁니다. 내담자가 변명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담자를 이해하는 기법. 기스버그가 아니고 기스버스입니다. 네,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중 전이된 오류 유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전이된 오류라는 것은 3가지입니다.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이렇게 3가지인데 전이된 오류라는 것은 아까 간단히 언급하기로는 이제 전이됐다는 거죠. 이런 오류가 전이됐다라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내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불충분하게 정보를 모호하게, 불분명하게, 불충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삭제한다거나 또는 불확실한 인물을 인용한다거나 불분명한 동사를 사용한다거나 제한적 어투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한계의 오류. 한계의 오류는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가능을 가정하거나 어쩔 수 없음을 가정. 그러니까 한계를 스스로 그냥 설정해버리고 말을 하는 거죠. 불가능을 스스로 이제 한계 짓는 거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한계를 두는 거죠. 어쩔 수 없음, 이런 것들. 그래서 한계의 오류. 이런 항상, 절대로, 아무도, 전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마지막, 논리적 오류. 논리적 오류가 있는 진술로 의사소통이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인데, 이제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어떤 사람이 원인이라고 이제 너무 실제 원인의 크기에 비해서 특정 다른 사람의 원인이라고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책임 회피를 말하는데, 이제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난 아무런 선택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되는 것. 이게 잘못된 인간관계의 오류입니다. 마음의 해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관심법. 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해보지도 않고. 제한된 일반화.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견해가 모두에게 통용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내담자가 당신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반박을 함으로써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좋은 생각이란 말입니까? 네, 이렇게 반박을 함으로써 이것을 좀 내담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정보, 불충분한 정보, 한계, 스스로 견해를 제한하는 것,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이된 오류 3가지. 정보의 오류, 내담자가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드러난다. 논리적 오류, 내담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드러난다. 한계의 오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의 예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제한하는 경우에 드러난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이된 오류는 정보의 논리적 한계를 말한다. 오류라는 것은 정보의 논리적 한계를 말한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논리적 오류, 한계의 오류, 이렇게 해서 전이된 오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복습하시면서 암기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